엄마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백만장자 건설회사 회장 김태현은 그날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이끄는 그에게는 한순간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죠. 오후 3시 급작스런 전화가 울렸습니다. 성수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어요. 태연은 곧바로 고급 승용차에 올라 성수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이 더 빠르겠다고 판단한 그는 성수역에서 내려 출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하철 출구 앞에 앉아 있는 4살 쌍둥이 아이들이 목에 두른 빨간색 목도리를 본 것이었죠.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우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태현은 35살의 젊은 나이에 건설업계를 장악한 백만장자 회장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연 매출 수백억을 기록하는 대형 건설사였죠. 화려한 사무실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어요. 성공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비서실장 박대영이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성수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즉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연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준비해. 아니다. 지하철이 더 빠르겠어. 그는 고급 정장 차림으로 성수역으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모시고 갔겠지만 러시아어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지하철에서 내린 태연은 빠른 걸음으로 출구를 향했습니다. 현장이 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철 출구 계단 앞에 작은 그림자 2개가 앉아 있었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100원만 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연은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바쁜 일정에 현장 확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아이들이 목에 두르고 있는 빨간색 목도리 때문이었어요. 케이블 무늬로 정교하게 짜여진 목도리였습니다. 양 끝에는 독특한 술 장식이 달려 있었죠.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목도리 어디서 본 건데? 틀림없이 봤는데. 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도리만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특별히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처럼요. 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얘들아, 이 목도리 누가 만들어준 거야? 엄마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줬어요. 아이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픈 데서 누워 계세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다른 아이가 대답했어요. 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목도리의 무늬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니, 본 게 아니라 직접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누구한테서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태연은 성수 현장의 크레인 사고를 처리하고 다시 지하철역으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안전 점검과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태연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려고 출구를 향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쌍둥이 아이들이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같은 곳에서요. 추위는 더 심해졌는데 아이들은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빨간색 목도리만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목에 둘러져 있었습니다. 태연의 발걸음이 다시 멈춰섰어요.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다. 아이 하나가 태연을 알아보고 말했어요. 또 왔어요? 응, 일이 끝나서 돌아가는 길이야. 아직도 여기 있구나. 태연은 다시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이번엔 목도리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케이블 무늬가 정교하게 짜여져 있었습니다. 양쪽 끝에 술 장식도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이건 시장에서 파는 목도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직접 떠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야? 저는 준호예요. 저는 준호예요. 쌍둥이구나. 몇 살이야? 4살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태연은 아이들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눈매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코 모양도 그랬고요. 특히 눈웃음을 지을 때의 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언제 밥 먹었어? 아침에 빵 1개 먹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밥을 못 해줘요. 태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4살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빵 1개로 버틴 거였어요. 잠깐 기다려. 태연은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삼각김밥 여러 개와 우유, 바나나, 샌드위치를 샀어요. 아이들에게 돌아와서 음식을 건넸습니다. 이거 먹어. 정말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많이 먹어. 아이들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리고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보기만 해도 안타까웠습니다. 태연은 아이들이 먹는 동안 목도리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무늬였습니다. 케이블 무늬를 이렇게 정교하게 짜는 사람은 흔하지 않았어요. 특히 양끝의 술 장식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새 가닥을 꼬아서 만든 특별한 방식이었죠. 준호야, 이 목도리 엄마가 언제 만들어줬어? 작년 겨울이요. 엄마가 밤에 계속 떠줬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줬구나. 엄마가 뜨개질 잘해? 네, 엄마는 뭐든 잘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서 못해요. 준우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시구나.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파요. 그리고 자꾸 토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아이들이 뒤쪽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일어나지 못해서 거기 누워 계세요. 태연은 음식을 다 먹은 아이들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이 목도리는 정말 누가 만든 걸까요?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어요. 태연은 준호와 준우의 손을 잡고 그들이 가리킨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수역 뒤편의 좁은 골목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이었죠. 아이들은 골목 깊숙한 곳으로 태연을 이끌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준호가 앞서가며 말했어요. 태연이 고개를 돌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담벼락에 기대어 쓰러져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너무나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태연이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박소영. 4년 전에 이혼한 그의 전처였습니다. 소영아.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영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태연은 급히 소영에게 다가갔어요. 몸을 만져보니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가빠 보였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4년 전만 해도 통통하고 건강했던 소영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져 있다니요. 준호야,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 1달 전부터요. 자꾸 토하고 일어나지 못해요. 준우가 대답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연은 즉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환자가 있습니다. 성수역 뒤쪽 골목인데요. 즉시 구급차 보내주세요.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태연은 소영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그 손이 이렇게 차갑다니요. 소영아, 정신 차려. 나야, 태연이야. 하지만 소영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아저씨, 엄마 괜찮을까요?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태연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불안했어요. 소영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소영을 들것에 옮겼어요. 태연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요. 보호자시죠?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네. 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4년 전에 이혼했지만 지금 이 순간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태연이 아는 곳 중 가장 좋은 곳으로 지정했어요.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영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의사가 물었어요. 가족입니다.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영을 응급실 안으로 데려갔어요. 태연과 아이들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태연을 불렀어요. 보호자분,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태연은 아이들을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간경화요? 네. 간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즉시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간 이식이라니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전액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게 어려워요. 혹시 가족 중에 검사 받으실 분이 계신가요? 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를 먼저 검사해 보세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 눈을 떴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어요.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소영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연이 서 있었거든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소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데려왔어. 준호랑 준우도 걱정하고 있고. 소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이들 이름을 태연이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복도에서 놀고 있어. 간호사분이 봐주고 계셔.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이제 가세요. 우리가 돌볼 일이 아니에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영아, 아이들이 목에 두른 목도리 말인데. 소영의 몸이 굳어졌어요. 그 목도리를 내가 직접 떠준 거 맞지? 소영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시장에서 산 거 아닐까요? 거짓말하지 마. 그 케이블 무늬, 그 특별한 술 장식.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4년 전 결혼 1주년 때 소영이 만들어준 목도리와 똑같은 무늬였거든요. 소영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셨군요. 잠깐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의사는 소영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간 수치가 더 악화됐네요. 즉시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태연이 의사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선생님, 제가 기증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혈액형 검사부터 해봐야죠. 하지만 가족이 아니시면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의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혼하셨다고요? 네.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검사해 보시죠. 그리고 혹시 친자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태연은 곧바로 혈액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도 의뢰했습니다. 준호와 준우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채취해서요.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소영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많이 아파?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실 거야.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저씨가 엄마 살려줄 거야. 준우가 태연을 보며 말했어요. 간이랑 뭐 준다고 했어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기증한다고요? 검사 결과 나오면 할 수 있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안 돼? 너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남남이잖아요. 소영의 말에 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남남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 준호야, 준우야. 너희는 아저씨가 엄마 도와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엄마가 아프면 안 돼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 거예요? 3일이 지났습니다. 태연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소영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지만 간 이식은 여전히 시급했습니다. 그날 오후 의사가 태연을 불렀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연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어요. 우선 간 적합성 검사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식 가능해요. 태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준우 두 아이 모두 회장님의 친자가 맞습니다. 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역시 내 아이들이었구나. 그럼 4년 전에 소영이 임신한 상태였다는 건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 태연은 급히 회사로 돌아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장 박대영을 불렀습니다. 대영아, 4년 전 이혼 당시 자료들 다시 찾아봐. 모든 서류, 사진, 증거들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대영이 1시간 후 돌아왔어요.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자료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당시 불륜 증거 사진들인데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더니 합성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태연의 눈이 커졌어요. 합성이라고? 네. 그리고 증인이라던 남자도 수상해요. 계좌 추적해보니 당시 큰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태연은 서류들을 받아보았어요. 하나씩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였습니다. 사진의 각도가 부자연스럽고 증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어요. 혹시 이 돈 출처 알 수 있어? 추적해봤는데 회장님 누나분 계좌에서 나갔더라고요. 태연의 손이 떨렸어요. 누나가? 김태희 간호부장님 말이죠? 태연은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자신의 저택이 아니라 시누이 김태희가 사는 집으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태희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하자. 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왜? 무슨 일인데? 태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은 들고 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줘. 태희가 서류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4년 전에 누나가 한 일들이야. 사진 합성 비용, 가짜 증인 매수돈, 모든 게 누나 계좌에서 나갔더라. 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굴거렸습니다. 왜 그랬어? 왜 소영이를 그렇게 몰아냈어? 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어. 뭐가 망가져? 재벌가 딸과 결혼했으면 더 큰 사업가가 될 수 있었잖아. 카페 직원 출신이 뭘 해줄 수 있어? 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까지 만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낸 거야? 사랑이 뭐가 중요해? 돈이 더 중요하지. 태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태연이 발견한 또 다른 서류가 있었거든요. 누나, 이건 또 뭐야? 태연이 한 장의 서류를 더 내밀었어요. 소영이의 취업 방해 기록이었습니다. 4년간 소영이가 지원한 모든 회사에 태희가
전화를 걸어 채용을 막았다는 증거였어요. 심지어 아르바이트까지도요. 그래서 소영이가 일용직만 전전했구나.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굶주렸구나.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태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가 다 했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다고. 태연은 누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런 누나를 처음 봤습니다. 망가진다는 게 뭐야? 나는 소영이와 행복했어. 행복하긴. 그 여자가 뭘 해줄 수 있어? 카페에서 커피나 타는 게 전부인 여자가. 태희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영이는 착한 사람이었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사랑으로 배가 부르냐? 돈이 있어야 살지. 김 회장 딸과 결혼했으면 지금쯤 재벌 그룹 하나는 소유하고 있을 텐데. 태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태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누나 소영이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지? 태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 소리야? 모르겠는데. 거짓말하지 마. 소영이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이제 알겠어. 누나가 협박했구나.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태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비서 박대영이 더 조사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당시 소영이의 산부인과 기록까지 찾아낸 것이었어요. 소영이는 이혼 한 달 전에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명확했어요. 누나가 협박했기 때문이죠. 누나는 소영이에게 뭐라고 했어? 태연이 다그쳤습니다. 태희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어. 아이까지 생기면 완전히 내 발목을 잡을 거라고. 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소영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한 거야? 임신한 몸으로 집도 없이 떠도는 거야? 그 여자가 선택한 거야. 나는 선택권만 준 거라고. 태희가 변명했지만 태연은 듣지 않았어요. 선택권이라고? 협박으로 내몬 거잖아.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진실이 더 밝혀지고 있었어요. 태희는 4년간 끊임없이 소영이를 괴롭혔던 것이었습니다. 소영이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전화를 걸어서 방해했어요. 심지어 소영이가 사는 곳까지 알아내서 집주인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죠. 그래서 소영이가 계속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누나가 4년 동안 소영이를 지옥에서 살게 만든 거야. 아이들이 굶는 걸 뻔히 보면서도 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태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처음엔 그냥 멀리 보내려고 했을 뿐이야. 근데 그 여자가 버텼잖아. 아이들까지 낳고. 그래서 누나가 더 심하게 괴롭힌 거지? 태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태연은 누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끝이야. 다시는 소영이나 아이들 근처에 오지 마. 태연아, 나는 내 누나야. 가족이잖아. 가족이 이런 짓을 해? 내 아내와 아이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회사에서도 누나 손 떼. 더 이상 관여하지 마.
태연은 돌아서서 걸어 나갔어요. 뒤에서 태희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탄 태연은 핸들을 꽉 쥐었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끊임없는 방해를 받았을 소영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태연은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영이를 구해야겠다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겠다고. 태연이 시누이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영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즉시 오십시오. 태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하니 소영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가 태연을 불러냈어요. 간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24시간 내에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태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수술 준비해 주세요. 제 간을 이식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생체간 이식은 기증자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괜찮습니다. 소영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준호와 준우는 병실 밖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누워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저씨,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준호야, 준우야. 아저씨가 사실은 너희들 아빠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이요? 정말. 4년 전에 너희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몰랐어. 엄마가 혼자 힘들게 키웠지. 그럼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준우가 물었어요. 응, 우리는 가족이야.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꼭 살려낼 거야. 아이들이 태연을 꼭 안아줬어요. 작은 몸에서 전해오는 따뜻함이 태연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아빠, 엄마 꼭 살려줘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가 꼭 살려낼게. 태연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수술 전날 밤 태연은 소영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은 의식이 흐릿했지만 태연을 알아봤어요. 태연 씨? 응, 나야.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예요? 소영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태연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모든 걸 알았어. 4년 전에 누나가 한 일들. 너를 협박한 것도, 임신한 걸 숨기게 만든 것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해. 태연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이들, 얘기했어요? 응. 준호랑 준우한테 말했어. 내가 아빠라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소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한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아이들한테 아빠를 만들어줘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제대로. 태연이 소영의 손에 입맞춤을 했어요. 수술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태연과 소영이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이들이 양쪽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아빠, 엄마 꼭 깨어나요.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 기다릴게요. 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태연과 소영이 손을 맞잡았어요. 4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소영아. 나도 사랑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의 기도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8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준호와 준우는 간병인 아주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수술 성공입니다. 두 분 다 안전해요.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진짜요? 아빠랑 엄마 괜찮아요? 네, 모두 건강해요.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예요. 준호와 준우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만세. 우리 아빠 엄마 살았어. 일주일 후 태연과 소영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을까요? 퇴원하는 날, 태연은 소영과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집을 준비했어요. 성수역 근처의 따뜻한 아파트였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내 가족이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엄마, 아빠, 우리 집이에요? 준호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래, 우리 집이야.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태연이 대답하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소영도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4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새집 거실에는 소영이 새로 떠준 목도리 4개가 걸려 있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각각 다른 색깔이지만 모두 같은 무늬로 떠진 가족 목도리였습니다. 이번엔 4개를 모두 떠줬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념으로요. 소영이 수줍게 말했어요. 태연은 빨간색 목도리를 목에 둘렀습니다. 4년 전에 받았던 그 목도리와 똑같은 무늬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시누이 김태희가 찾아왔어요. 문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연이 문을 열었어요. 누나, 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희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소영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소영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소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태희는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소영의 말에 태희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준호와 준우도 고모라는 말에 신기해했어요. 고모,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준우가 해맑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함 앞에서 태희는 더욱 반성하게 됐습니다. 1년 후 태연과 소영은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준호와 준우가 반지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년간의 고통과 시련을 겪었기에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가족이야.
태연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후 네 사람은 손을 잡고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이었죠. 아빠, 엄마 사랑해요. 아이들이 외치며 부모를 안았어요. 우리도 사랑해. 태연과 소영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채로요.